개화 사상의 형성과 개화 정책의 추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개화파, 개화 사상을 추진한 개화파들의 형성과 그리고 그 개화파들이 커지고 나서 개화의 속도, 또 롤 모델에 따라서 또 개화파가 나뉘어지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 그들이 추진했던 개화 정책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화파의 시작은 저번 시간에 선생님 봤던 것처럼 이 표를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의 표. 그래서 초기 개화파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제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같은 사람입니다. 특히 박규수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박지원이라고 했었죠, 그죠? 북학파 실학자들. 청이라는 조선의 입장에서는 명을 무너뜨리고 성리학적 질서를 어떻게 보면 유린한 이런 오랑캐입니다. 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배울 점이 있다면 그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바로 그 사상이 북학파 실학자들이었죠, 그죠? 그런 박지원의 열린 사상이 바로 그의 손자 박규수에게 이어졌고, 박규수 같은 경우에도 이런 서양 오랑캐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경석이라는 사람은 저번 시간에 역관으로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인물 사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중국을 자주 왕래했대요. 그래서 평상시 친교 있는 친구 중에 의사인 유홍기라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해국도지와 영환지략이라고 해서 이렇게 세계를 이런 지금 현재의 세계 지도와 같은 형태로 파악한 중국의 서적입니다. 그런 걸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성리학자들은 중국의 이런 사대적인 정책과 생각들로 인해서 세계의 중심은 중국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라 이름이 중국이에요. 세계의 중심이다. 그래서 모든 지도도 중국이 중심, 우리나라가 옆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근데 전 세계 중심은 없는 거예요. 왜? 지구본에 보면 중심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리고 중국이 중심이 아닌 거예요. 중앙아시아가 중심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런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깨뜨려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서양을 따라가야겠다. 서양을 통해서 우리도 배워야 하겠다는 개화 사상이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의 제자들이 바로 김홍집, 어윤중, 김윤식 1차 수신사로 갔던, 김홍집은 2차 수신사로 갔던 사람이죠, 그죠? 그 다음에 3차 수신사로 갔던 김옥균, 박용효, 그리고 보빙사로 갔던 홍영식, 서광범,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개화파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특히 김옥균이라는 사람은요, 안동김씨 집안 출신이에요. 그리고 박영효는 고종의 사위였습니다. 그래서 안동김씨고 고종의 사위고 이러니까 엄청 정치계에서 쟁쟁한 집안의 아들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능한 양반 자제들을 교육을 시켜서 이제 개화파가 형성이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박규수의 사랑방은 개화의 산실이다. 신사상은 박규수의 집 사랑방에서 나왔소. 김옥균과 홍영식, 서광범 그리고 박용호 등이 제동의 박규수의 사랑에 모였소. 연암집이 박지원의 책이잖아요, 그죠? 귀족들을 공격하는 글에서 평등 사상을 얻었소.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서양의 이런 씨앗들이 우리나라에도 이미 형성돼 있던 것을 이렇게 우리나라식으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런 개화파들이 분열을 하게 됐던 것은 바로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을 겪으면서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이모군란을 겪으면서 이모군란이 백성들이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개화 정책에 대해 엄청 반발을 하던 그런 사건이에요. 왜? 쌀값도 폭등하고 구식군인들은 차별받고 개화 정책으로 인한 모든 원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에 개화 정책이 주춤되자 급진개화파는 안 돼. 지금 우린 이미 늦었어. 더 빨리 가야 한다고 미적거려서는 안 돼. 그리고 청으로부터 독립하자. 일본과 같은 입헌 군주정. 왕은 있지만 실질적인 정권은 국회, 내각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입헌 군주정 체제로 가자. 빨리 서두르자라는 입장과 그리고 아니야, 우린 청나라처럼 천천히 가야 돼.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성리학적 정신과 정수는 유지하되 서양의 과학기술은 천천히 받아들이면 되지 않겠니? 라고 주장하는 온건개화파로 나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온건계합파는 청나라를 모델로 했겠죠. 급진계합파는 한번 가볼까요? 급진계합파는 일본을 모델로 하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온건계합파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청나라의 양무운동, 서양을 힘써 배운다. 요걸 본받았습니다. 양무운동의 목표는 바로 중체소용인데요. 중체소용도 똑같은 뜻이에요. 중국의 몸은 두되 서양의 쓰임만 쓰겠다. 마치 우리나라가 동양의 돈은 그대로 두되 서양의 쓰임만 쓰겠다는 것과 유사하죠. 그죠? 자, 그에 반면에 급진계합파는 일본의 문명계화론 싹 다 바꿔야 한다라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보기로 삼았어요. 그래서 서양의 이런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근대적인 사상과 제도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럼 그 사상과 제도는 뭐냐? 바로 시민이에요. 시민. 지금은 백성이잖아요. 신분제도의 가장 마지막 단계. 근데 그런 거 아니고 신분제도 폐지하고 이런 시민들이 주축이 되어서 국회를 만들고 그 국회, 내각이 중심이 되어서 법을 만들면 그 법은 군주, 임금님이라 할지라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 세워서 법을 세워서 군주의 권을 제약하는 게 바로 입헌군주정이에요. 지금 일본 그리고 중국의 서양의 영국이 그런 역할을 그런 정치 제도를 취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까지의 청나라의 어떤 사대 관계를 청산하길 바랬어요. 조선이 스스로 독립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급진계합파는 스스로를 개화당, 독립당으로 일컬기도 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걸 우린 개화정책이라고 하는데요. 개화정책은 당연히 강화도 조약 이후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럼 먼저 서양을 따라보고 배우려면 서양을 보러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강화도 조약을 맺고 조일수호 조규를 맺고 처음 파견한 게 바로 수신사예요. 여기 옆에 보면 수신사가 가고 있죠. 그죠? 수신사는 일본으로 가는 조선 사절단이라 할 수 있겠는데 사실 그 전에 이미 조선 사절단이 있었어요. 임진왜란 이후로 이 믿음을 통한다라고 해서 이런 똑같은 임진왜란 같은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일본에게 보냈던 사절단이 뭐예요? 그렇죠? 통신사죠. 그래서 통신사는 조선이 문화를 전파하는 입장이었다면 수신사는 일본이 조선에게 근대적인 문화를 전파하는 이렇게 역할이 바뀐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양과의 어떤 적극적인 교역이나 이제 통상수교를 할 걸 대비해서 그런 외교와 관련된 모든 서양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통리기무함을 또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가 이제 서양의 군사시설 이런 것들을 배우고 또 서양의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또 청나라의 영선사가 파견이 돼가지고 또 배워오고 또 일본의 교관을 모시고 와가지고 막 별기군이라는 신식군대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별기군도 만들고요. 오군영을 또 두 개로 이제 개편해서 무의영과 장어영이라는 99년도 만들었는데 신식 군인들에겐 대우가 좋았으나 특히 이 무의영 장어영까지 좀 괜찮았어요. 훈련도감이나 기존에 있던 99군인들에게는 6개월치나 월급이 밀리는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임오군란으로 발생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서양을 배우기 위해 여러 가지 이제 파견되었던 사절단을 선생님이 쭉 정리를 해봤어요. 얘기했던 수신사는 모두 일본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수신사는 강화도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방문. 2차 수신사는 이후에 왜 원래는 우리 강화도 조약에 보니까 부산을 먼저 개항하고 부산 외 2개 항구는 협정해서 개항한다는 내용이 있었죠. 그죠? 바로 협정을 해서 이 협정을 하기 위해서 김홍집이 파견이 됐어요. 이때 김홍집이 우리나라에 들고 들어왔던 책이 조선책략. 조선책략에서 조선은 어디 나라를 막아야 한다고? 러시아.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친해야 되는 나라는 중국, 일본, 그리고 서양으로 미국이 있었다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선 책략을 통해서 최초의 서양과의 조약, 조미소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그죠? 그리고 나서 조사시찰단이 있는데요. 조사시찰단은 선생님 어렸을 때는 신사유람단이라고 배웠어요. 뭔가 이름 들어보면은 막 놀러 간 것 같죠, 그죠? 근데 실상은 달랐습니다. 조사시찰단은 암행어사 단체였어요. 고종이 밀서를 주고 이거를 도성 바깥에 나가면 풀어봐라 해가지고 풀어보니까 이거 일본에 가서 일본에 있는 정보를 배워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이걸 왜 밀서를 했을까? 이렇게 수신사를 미리 보냈는데 이유는 이런 수신사를 보내는 과정, 개화 정책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민중들의 반발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공개적으로 이들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그들을 파견해서 보고 배워오게 했다라는 거. 그래서 조사 시찰단에 이런 상소 문서가 있습니다. 박정현 같은 경우에는 겉모습은 보면 잠옷 부강한 것 같지만 속을 보면 실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서양 사람들에게 간섭받아 감히 기운을 떨치지 못하고 한결같이 서양 제도를 따라가는 바람에 절차가 변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게 눌려있는 일본, 서양에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서양 제도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혼란스러운 일본을 박정환은 본 거예요. 근데 반면에 홍영식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제도가 비록 장대하나 모두 모여서 쌓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일본이 노력한 바를 가지고 현재 이룩한 걸 보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누구도 알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라는 어떤 희망 섞인 보고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수신사는 이모군란이 발생하고 나서 이모군란 때 일본인 교관 이분 죽었어요. 죽이고 선생님 깜짝 놀랐네요. 선생님 집 강아지가 문을 끌고 가지고 그 일본인 교관을 죽이고 또 일본인 공사관을 부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일본한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사과하러 갔습니다. 3차 수신사. 이때 갔던 사람이 박용효 고종 사위 그리고 김옥균이었어요. 그래서 갔다 오면서 이 사람들이 일본에게 17만 원 정도 빌려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출판 회사를 할 수 있는 방문국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만든 최초의 신문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한성순보, 순자가 한자로 하면 10순자거든요. 10일에 한 번씩 이제 정부의 소식을 전해주는 정부 기관지 신문을 만들게 돼요. 정부 관원들이 읽는 신문이니까 당연히 문자는 뭐로 쓰여졌겠어요. 그치? 관리들이 읽는 한자로 쓰여졌겠죠, 그죠? 네, 한자로 쓰여졌겠죠. 죄송해요. 선생님 다시 돌아왔어요. 아이고 처음부터 되네. 어머 선생님 이게 무슨 일이야. 네. 그래서 그래서 최초 신문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청나라에도 갔어요. 영선사라고 해서 청나라의 우수한 무기 기술 이런 거 어떻게 서양의 대포와 총을 만드는지 이런 거 보는 사절단이에요. 그래서 갔다 와서 우리나라의 기기창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총이나 대포를 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조미소 통상조약 체결하고 간 건데요. 보빙사입니다. 보빙사는 쭉 한 바퀴 돌고 와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근대적 우편 시설이라 할 수 있는 우정국을 만들게 돼요. 그 우정국을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서광범, 홍영식 이런 사람입니다. 거기에 김옥균 그리고 박용효 3차 수신사 이 세력들이 합쳐지면서 결국에는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되죠. 그죠? 그래서 갑신정변이 우정국 축하연회에서 그 D-Day를 잡고 일어났다는 사실은 아마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위정척사운동과 이모군란 다음 시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